안녕하세요. 전 지극히 평범한 사람, 평범한 주부였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얘기는 듣는 분께 사람의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제 사연은 꽤 드라마틱하고 그 안에 여러 번의 반전이 숨어 있어요. 처음엔 저도 과연 이걸 털어놔도 될까 하고 망설였지만 혹시라도 저의 얘기를 듣고서 누군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아버진 제 기억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일찍 집을 떠나셨고 엄마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당연히 형편은 늘 빠듯했고 좁은 월세방에서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살 때도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매일 밤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기억이 나요. 엄만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뛰셨죠. 잠깐 집에 들릴 땐 지쳐서 쓰러지듯 주무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어린 마음에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엄마 도와드려야지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겐 자연스레 아껴 써야 한다는 습관이 자리 잡았어요. 주말에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갈 때면 조금이라도 더 싼 채소를 찾으려고 시장 여기저기를 뛰어다녔고 옷은 무조건 중고나 친척한테 물려받은 것으로 버텼죠. 최대한 오래오래 입자가 제 구호였어요. 친구들이 새 옷을 사러 쇼핑몰에 갈 때면 전 엄마의 동네 구제 가게를 기웃거리며 득템을 하려고 애썼고요. 덕분에 돈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는 남들보다 빨랐지만 한편으론 나도 평범하게 예쁜 옷 한 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 덕분인지 지금도 어떤 걸 살 때면 늘 가격표부터 보고 충동구매는 절대 하지 않으려 노력해요. 이 검소함이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종종 좀 여유 있게 써라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지만 저한텐 그게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됐어요. 엄마와 함께 버틴 지난 시간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제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 돌아보니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답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일찍 배웠으니 무슨 일이든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씩씩하게 살던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에서였습니다. 함께 사회봉사 동아리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거기서 매주 주말이면 복지관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활동을 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동아리 선후배 사이처럼 지내다가 점차 말이 잘 통하고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이번 주에 데이트도 할 겸 근사한 식당 한번 가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흔쾌히 좋지 했을 텐데 전 순간 부담이 됐죠.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뭐든 소비라고 생각하면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즐겁게 내는 아이디어를 거절하는 건 미안해서 고민 끝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식당 분위기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요. 그런데 메뉴판 가격을 보는 순간 제 눈이 점점 커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어요. 실은 그런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값비싼 와인이나 스테이크가 부담스럽고 혹시 남자친구가 너무 지출이 많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어요. 결국 계단 앞에서 내가 절반은 낼게 하고 당당하게 지갑을 꺼냈죠. 남자친구는 얼른 제 손을 막으며 아니야 오늘은 내가 사기로 했잖아 하고 만류를 했지만 전 안 돼. 지금 내 통장에 알바비 들어왔으니까 문제 없어. 부담 주기 싫어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면서도 좋아 알았어. 그럼 반반 내자. 대신 다음엔 내가 또 멋진 곳 데려갈게 하고 수긍을 했어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선 커피 한 잔 값이 아까워서 주변에 저렴한 카페 할인 쿠폰을 찾느라 휴대폰을 뒤적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쿠폰 있으면 1+1 행사에서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더라라고 즐거워했어요. 그 모습을 본 남자친구가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너 정말 귀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전 괜히 얼굴이 달아오르며 부끄러웠는데 남자친구는 보통은 데이트할 때 아끼면 재미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너는 남을 위해서고 나를 위해서고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뜰하게 쓰면서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좋아 보여. 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엔 그 말이 그냥 립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사귀면서 보니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이후로 전 남자친구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됐어요. 그는 제가 검소한 면을 부족함이 아니라 절약 정신으로 봐주었고 그런 제 모습을 예쁘게 생각해 줬거든요.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도 넌 있는 걸로 최대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너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결국 이 알뜰하고 검소한 저를 받아준 남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부부로 함께 살게 되었죠. 누구나 돈을 아낀다고 하면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걸 사랑스럽게 봐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의 시작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서로의 배경이나 집안 형편에 대해 깊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 좋아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동서까지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처음엔 시댁 식구들과 다정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동선 남편과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자란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동서 얘기를 할 때면 늘 동서는 똑 부러진 사람이 세련됐어 라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동서는 굉장히 도도했고 남을 깔보는 기질이 좀 있어 보였어요. 처음엔 제 착각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하나 둘씩 확신으로 바뀌게 됐죠. 동서는 회사에서도 꽤 이름 있는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고 옷차림이나 말투도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반면 절 대할 땐 뭔가 네가 뭘 알겠어 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결혼 초반이라 서로 조심하긴 했지만 동서와 마주칠 때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어요. 언니, 그런 옷 말고 좀 더 세련된 거 입어보면 어때요? 하는 식의 조언이 잦았거든요. 물론 조언으로 들으면 되지만 그 말투가 사뭇 깔보는 듯해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특히 제가 일상생활에서 절약을 많이 하는 편인데 동선 그걸 촌스럽다고 대놓고 표현했어요. 언니,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목표가 뭔데요? 요즘은 소비도 투자라고 하잖아요. 좀 더 써야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겠어요? 정경제관념을 지키는 게 몸에 밴 습관이라 굳이 명품을 사거나 과소비를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동선 그런 제 검소함을 마치 무능력이나 빈곤의 증거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 모임에서 노골적으로 우리 언니 어릴 때 꽤 힘들게 자랐나 보죠? 고생 많으셨겠다. 이러면서 비꼬듯 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대놓고 화를 내긴 애매해서 그냥 웃고 넘기긴 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와 절 비교하며 절 깔아뭉개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간 날이었는데 저와 남편 그리고 남편의 동생 부부까지 다 모인 자리였죠. 사실 전 처음으로 가족 다 같이 만나는 자리라 떨리기도 했고 잘 보이고 싶단 마음에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막상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와 동서에게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는 동서가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고 우리 아가 왔구나. 오늘도 회사 잘 다녀왔니? 능력 있는 사람은 바쁘다 바빠. 이러면서 한껏 반가워하셨죠. 전 똑같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고개 끄덕임 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동서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네 동서는 회사 일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능숙해서 내가 걱정이 없어. 너도 좀 배워봐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나이에 벌써 팀장이래. 전 설거지통 앞에서 움찔했습니다. 사실 전 아직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시어머니의 말에 네 동선 능력 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뉘앙스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쩔쩔매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게다가 동서가 만들어온 요리 얘기가 나왔을 땐 우리 아가는 손재주도 좋아서 예전부터 요리도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배워서 흉내라도 내봐라 라고 하시는데 옆에서 본 남편이 우리 집사람도 요즘 요리책 보면서 연습 중이에요 라고 거들어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그래봤자 뭐 능력이 있어야 어디 가든 예쁨도 받는다니까 이러면서 잘라버리셨죠. 제 기운이 쭉 빠져서 속으로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못난 사람 취급만 받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비교를 당하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저려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애써 제 손을 잡아주며 어머님이 원래 가만 보면 재수 씨를 유독 예뻐하셔. 아마 너한테도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실 거야. 라고 달랬지만 솔직히 위로가 잘 되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서 받은 상처가 크기도 했고 능력 있는 동서와 능력 없는 나라는 구도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힌 느낌이었거든요. 그 뒤로도 시댁에 갈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죠. 시어머니는 절 부를 때도 무심히 예라고 부르시면서 동서가 오면 아가 하고 반갑게 맞이하시거든요. 자꾸 이렇게 비교되고 무시를 받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못나서 그런가 하는 자격지심까지 생겨서 괜히 동서가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동서도 워낙 성격이 활달하고 일을 잘하시니 시어머니 눈에 더 예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제 면전에서 동서는 능력 있고 너는 그렇지 못하다고 선언해버리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참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 후로도 전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고 나는 과연 시어머니 마음에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늘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동서가 근무 중인 회사에 어떤 물건을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동서가 바쁘다며 자기 대신 심부름을 부탁했다고요. 별로 달갑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었죠. 게다가 어차피 지금 집에 있잖니 다녀와라 하시니 거절을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동서가 일하는 회사는 꽤 큰 규모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만 전 자세한 내막은 몰랐거든요. 그날따라 날씨도 무척 더웠고 심부름 물건이 무거워서 전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회사에 방문할 때 이러면 실례인가 싶었지만 한두 시간 다녀오는 심부름이니 괜찮겠지 했고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건물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살짝 위축이 됐어요. 와, 동서가 이런 곳에서 일한다니 대단하긴 하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고 동서가 있는 부서를 향해 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을 마주칠 때마다 왠지 시선이 느껴졌죠. 괜한 자격지심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지만 그냥 내가 여기 안 어울리는 차림이긴 하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동서가 있는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유니본 너머로 동서를 발견했어요. 동서는 몇몇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전 밝게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동서, 여기 물건 갖다 주러 왔어. 하지만 동서는 절 보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주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쪽팔리게. 언니 왜 여기까지 왔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전 동서가 절 이렇게 대놓고 쪽팔리다라고 표현할 줄은 몰랐거든요. 차라리 밖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하지. 뭐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그러고 오면 안 민망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데? 하며 주변 직원을 힐끔거리더라고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는 시선에 주변에서도 희죽거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남의 회사라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물건 전해주러 왔다고만 되뇌며 동서에게 줬습니다. 동서는 받아들고도 이걸 꼭 지금 갖다 줘야 했나, 하필 점심시간도 끝나가는데 라며 툴툴댔어요. 돌아서는 제 등에 대고 직원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가족인데 좋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심부름 온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동서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 몇 번 있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창피를 준 적은 없었거든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얼굴이 빨개졌어요. 차라리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데 회사에선 갑자기 큰소리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테고 동서는 이곳에서 자신이 갑이라는 듯 태어난 모습이니 제가 더 위축됐죠. 그래, 빨리 나가자. 괜히 여기서 더 있다간 하고 복도를 서둘러 나오려는 순간 등 뒤쪽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카리스마 넘치는 나이 지긋한 남성의 목소리였죠. 잠깐만. 전 어깨를 움찔하며 돌아봤어요.
회사 임원들이 보이는 중년 남성 몇 분과 함께 누가 봐도 이 회사의 높은 분 같아 보이는 분이 서 계셨습니다. 동서는 그분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그 높은 분, 그러니까 회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 왜 여기에 있어?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분의 말만 선명하게 들렸죠. 저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한 걸음에 다가와 제 손을 잡으시며 요새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아버지 보러 온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한껏 얼어붙은 채 바라보는 동안 동서는 너무 놀랐는지 입을 벌린 채 말도 잇지 못했어요. 주변 직원들도 일시에 웅성거렸죠. 뭐? 아니, 저 여자가 회장님 따님이라고? 하는 반응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 진짜 정체가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도 가장 굴욕적인 순간에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뒷걸음질을 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쪽팔리게 왜 왔냐고 하던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회장님이 나타나 절 딸이라고 부르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직원들도 수군대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선 저와 동서를 따로 접견실로 부르셨고 직원들에게 잠시 업무 복귀를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접견실에 들어서자 아버진 제 손을 꽉 쥐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구나. 잘 지내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결혼 생활은 어떠니? 네, 저도 바쁘고 아버지도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 못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시댁에서도 잘 대해주고 계시고요. 그 말을 하면서 동서를 흘끗 바라봤죠. 곁에서 동선 기가 죽은 채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절 딸로 부르시는 이 장면이 아마 동서에겐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동서는 이따금 의문 가득한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짜 회장님이 언니 아버지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르면서 제 머릿속엔 잠시 동안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전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진 이따금 절 찾아오셨지만 거의 보질 못했죠.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 자라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전 그저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일찍부터 검소한 삶에 익숙했던 것도 그 시절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밴 탓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아버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청난 대기업의 오너였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랑했지만 아버지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까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진 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그쪽 집안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자존심을 지켰고 그래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집에 와서 저에게 장난감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곤 했어요. 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조차 몰랐고 나중에 커서야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신다는 정도로 얼핏 듣긴 했지만 저에겐 아버지가 먼 사람이었기에 별로 관심이 없단 얘기였죠. 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았고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은 채 제 삶을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제 배경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의 복잡한 사정을 굳이 남편이나 시댁에 알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서 회사에서 쪽팔리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직접 제게 나타나실 줄이야. 전 당황스럽고 동서는 아마 더더욱 큰 충격이었겠죠. 아버진 동서에게 그럼 당신은 우리 아이 신우인가 아니면 동서라고 했나? 하고 물으시자 동서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구나. 그럼 우린 가족이네. 반갑네 하시며 악수를 청하셨는데 동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네, 죄송합니다. 저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얼버무렸죠. 사실 저도 아버지께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와 동서 모두 어색한 분위기로 보이자 눈치챈 아버지가
그래, 그래. 자세한 건 나중에 듣자. 일단 이 사무실 복도에서 네가 곤란해 보이던데 내가 끼어들어 미안하구나 하시더라고요. 접견실에서 나오면서 동서가 먼저 언니,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라며 절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사실 전 모임 내내 불편했어요. 내가 사실은 회장님 딸이라는 게 밝혀지자마자 동서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래도 시댁에서 굳이 말을 꺼내기가 싫어서 참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동서는 근처 카페로 절 데리고 갔죠. 이미 얼굴엔 굳은 표정 대신 서툰 미소가 얹혀져 있고요. 언니, 아메리카노랑 라떼 중에 뭐 마실래요? 내가 살게요.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동서는 늘 제가 촌스럽다고 무시하면서 식사든 커피든 먼저 챙겨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제 앞에서 내가 사줄게를 반복하며 부쩍 살갑게 구는 게 솔직히 역력이 티가 났습니다. 전 속으로 사람 참 간사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라떼를 시키며 자리에 앉았죠. 자리에 앉자마자 동서는 작게 한숨을 쉬면서 언니 사실 나는 몰랐어요. 언니가 그런 분이실 줄 전혀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 많긴 한데 이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순간 사과를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이어지는 말은 제 기대와는 한참 달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엄청 대단한 집에서 자란 줄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함부로 말 안 했죠. 언니가 좀 촌스러워 보여서 내가 아무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 말아요. 전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사실 전 어릴 때 엄마와 단둘이 살며 힘들게 자랐고 검소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을 뿐인데 동서는 그걸 단순히 돈 없어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쯤으로 깎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큰 회사 오너의 딸이란 사실을 알았으니 태도를 바꿔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일말의 기다려도 했던 제가 우스웠고 없던 정도 떨어져 가는 게 느껴졌어요. 동서는 그걸 눈치챘는지 다시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내가 좀 거칠게 말하는 스타일이라 언니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그냥 언니가 조용하고 검소하게 사는 게 괜히 좀 답답해 보였고 저렇게까지 알뜰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꼬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언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격이 원래 그렇고 끝없이 이어지는 변명을 듣는데 점점 제 마음은 차가워졌어요. 결국은 대단한 집안 자식이라는 걸 알기 전까진 나를 대놓고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너무 막대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면 모를까. 그저 내가 몰랐으니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너무 구차하게 들렸달까요? 커피를 반쯤 마셨을 때 동서가 다시 한번 그래도 언니랑 나 가족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봐요. 응? 하고 억지로 웃었지만 전 쉽게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가족이긴 마찬가지였는데 그땐 그렇게 무시를 해놓고 이제서야 태세 전환이라니 마음속 깊은 상처가 떠오르면서 오히려 동서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카페에서 나오며 동서가 또 오늘은 내가 커피값 낼게. 언니 다음에 밥도 내가 살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상황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동서는 저와 잘 지내길 바라는지 몰라도 전 이미 이전과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다음에 봐 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죠. 그 후 동서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절 볼 때면 예전처럼 깔보긴커녕 먼저 웃으면서 언니 날도 더운데 힘드시죠? 이런 식으로 과하게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한없이 저를 추켜 세우며 우리 언니는 참 검소하고 착한 분이에요. 회사까지 와서 물건도 챙겨다 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시댁에선 이 사실이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일 났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걔가 대기업 회장님 딸이라니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남편도 크게 놀랐고요. 여보, 그런 큰일을 왜 숨겼어? 사실 저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전 철저히 숨기려 한 게 아니라 괜히 복잡해질까봐 꺼렸던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일단 그동안 힘들게만 산 줄 알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이야. 그래도 다행이다. 아버지가 계셨다니. 그런 사실을 알았어도 우린 변하는 거 없어. 넌 있는 그대로 내 아내잖아? 하며 이해해 줬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안도 있는지 몰라요. 며칠 뒤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안 그래도 너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혹시 나와 함께 회사에서 일하며 배우면 어떻겠니?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 너무 당황스러웠죠. 전 한 번도 회장님 딸로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해왔다고 자부하기도 했고요. 아버지,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부담스럽고요. 동서도 저한테 마음의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버진 그거와는 별개의 일이야. 그간 지켜봐온 네 모습을 보고서 판단한 일이란다. 넌 혼자서도 그렇게 내 도움 한 번 받지 않고 씩씩하게 자랐고 난 그걸 높이 샀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실력을 발휘해 보렴. 단순히 오너 일가라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도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에 입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너 일가라는 딱지 때문에 편견의 시선이 있겠지만 제가 진짜 실력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전 아버지 회사의 경영지원팀으로 들어갔고 동서는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도 큰 회사라 서로 다른 부서면 별로 마주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신사업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나란히 참여하게 됐죠. 동서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삐딱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식당에서 만나면 언니 이제 회사 오너 2세시니까 좀 당당해도 돼요. 예전처럼 그렇게 검소하게 지내면 도리어 주변 직원들 입방아에 올라요. 이러면서 제가 여전히 아끼고 사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도 굳이 날 세우고 싶진 않았지만 동서의 말투에서 왜 그렇게 초라하게 행동하느냐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검소하게 살아와서 비싼 옷이나 화장품을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선 오너 딸이라면서 왜 저렇게 초라하게 다닐까? 혹시 아버지한테 미움받는 딸인가? 저 사람 원래 집에서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는 말들이 흘러다니는 걸 알게 됐죠. 전 따로 해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굳이 제가 나서서 사실 어릴 때 사정이 이러저러 했다고 털어놓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이런 모호한 소문이 퍼질수록 동서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동선 회사에서 꽤 인싸 체질이었거든요. 멋들어진 말솜씨와 사교성으로 임직원의 비위를 잘 맞추는 편이라 저보다 훨씬 안정적인 분위기였고요. 곧 시작된 신사업 프로젝트, 전 경영지원팀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인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고 동서는 홍보팀에서 대외 마케팅과 보도자료를 담당하게 됐어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일이 많았지만 일할 때마다 동서는 꼭 언니가 좀 봐주면 안 돼요 하고 요구사항을 늘어놨죠. 지나치게 과한 예산을 책정하거나 무리한 프로모션을 시도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건 우리 팀장이 허락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현재 예산 규모가 그 정도는 안 돼 하고 거절하면 동서는 뒤돌아서서 오나 2세 주제에 팀장이 뒤에서 숨어서 나 몰라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험담을 흘렸어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선 벌써 제게 낙하산이네, 오너 일가 주제에 어수룩하네 같은 말이 돌기 시작했죠. 이걸 알게 되니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동서가 기획한 대규모 홍보 이벤트가 예상과 달리 큰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투자한 비용 대비 성과가 저조하자 임원회의에서 동서가 질책을 받았죠. 그와 동시에 제가 맡았던 부분들 내부 팀 협조 실무 지원은 의외로 잘 운영돼서 회사 내부적으로 저에 대해 성실하고 아이디어도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회사 안에서 동서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고 저에 대한 편견도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급기야 임원 중 한 분이 오너 2세 낙하산이라길래 별 기대 없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 친구 괜찮더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는 동서에겐 큰 타격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동서가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며느리처럼 군림해 왔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든 셈이니까요. 결국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동서는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저와 동서의 관계가 퍼지게 됐고 저와 동서가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프로젝트 직후 동서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퍼졌고 동서는 회사의 위상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은 동서는 한숨을 푹 쉬며 사실 그동안 내가 언니 무시했던 거 인정해요. 언니를 궁상맞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검소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거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니가 회장님 딸인 줄 알고부턴 오히려 두려웠어요. 내가 당할까 봐. 진짜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동서가 원망스러웠지만 그 말이 그동안 한 말들 중 가장 진심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동서가 왜 날 그렇게 보는지 이해 못했었는데 이제 알겠네. 우리 둘 다 잘못이 있지. 서로를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 내 소문도 잦아들었고 저와 동선 조금씩 자연스럽게 어색함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그 이후 다음 날부터 밥 한 끼를 먹어도 꼭 저를 챙겨주고 시댁 모임에 갈 때도 언니 저랑 같이 가요. 차는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러면서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약속이 있어 시댁에 가게 됐는데 동서가 전화로 언니 이번에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집안일 좀 도울게요. 언니는 천천히 오셔도 돼요. 이러면서 살갑게 구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전 모습과 너무 달라서 살짝 당혹스러웠죠. 예전엔 제가 먼저 도와준다고 해도 언니가 도와줘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서 밀쳐내는 식이었거든요. 또 다른 날은 시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한테 살며시 다가오더니 언니, 우리 좋은 가족 맞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진심을 느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저 혼자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동서가 정말 반성해서 이런 걸까? 아니면 내 배경을 알고 나서 조심스러워진 걸까? 사실 행동만 놓고 보면 동서는 전에 비해 엄청 친절해졌어요. 시댁 모임에서도 절 잡고 언니 부르면서 집안 대소사를 상의하고 서로 음식 준비할 땐 언니가 주도해주세요. 제가 서포트할게요. 라고 나서고요. 예전 같으면 절 촌스럽다고 무시할까봐 제가 주방에도 손도 못 댔는데 이젠 오히려 절 치켜세우며 언니 요리 솜씨가 제법 괜찮다며 허둥지둥 칭찬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진 관계처럼 보였죠. 하지만 전 이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절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뒤집힌 이유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일만 없었어도 여전히 절 무시했을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끼리 화해하자며 살갑게 구는 모습이 저에겐 조금 위선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딱 잘라 거부하기보단 가족 내 분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있어요. 동서님이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처럼 대놓고 멸시당하지 않는 상황이 낫다 싶으면서도 솔직한 내 감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이런 변화가 신기한지 동서가 갑자기 착해졌네. 이러면서 뚝 던졌는데 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어쨌든 지켜보자 하는 마음 반, 또 다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반으로 동서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제게 한동안 제 사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그리고 의외로 처음엔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일부러 우리한테 숨긴 거 아니니? 우리가 너네 집안에 뭐 해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속이려고 막 아끼고 사는 것처럼 행동한 거 아니야? 전 기가 막혔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제대로 못 뵙고 힘들게 살아서 지금도 검소한 게 몸에 밴 거라고. 제게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대해달라고요. 남편도 저와 시댁 사이에서 중재하듯 제가 잘 모셨으면 됐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거들어줬습니다. 한 번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도 잠깐 들르셔서 인사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결혼식도 오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회사까지 다니는 지금 더 이상 아버지께 벽을 세우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시댁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선 떨떠름하게 생각하셨지만 동서가 나서서 회장님이 오신다는데 당연히 반겨주셔야죠 하면서 거들어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늦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시부모님은 지금까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 저희도 기분이 안 좋네요. 우릴 속인 거 아닙니까? 회장님 딸이라면 우리도 달라질 게 많았을 텐데. 하시며 아버지를 몰아세우셨어요. 급기야 격앙되어 우릴 기만했다, 결혼 자체가 사기 아니냐는 식으로 비난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좋은 마음으로 오셨다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 난감하셨지만 고개 숙이며 제가 여러 사정이 있어서 딸을 공식적으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은 건 제 불찰도 큽니다. 라며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차가운 표정으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셔서 아유 우리도 난처하네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굴었죠. 그러자 뜻밖에도 동서가 중간에서 나서서 어머님, 아버님, 언니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할 타이밍을 못 잡은 것뿐이고 이렇게 회장님 직접 모시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러면서 저와 아버지를 변호해줬어요. 의외의 지원군이더라고요. 아버지도 화제를 돌리기 위해 동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썼다. 안 좋은 결과 나왔다고 해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좋은 성과 있을 거야. 그리고 동서끼리 사이좋게 지내보렴. 가족이잖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서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네 회장님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유야무야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고 전 예상 외의 시댁의 비난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혼자 좀 오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날 이후로 시댁 가기가 겁났지만 피할 수도 없어서 가게 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한숨만 푹푹 쉬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런저런 섭섭함을 쏟아내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네가 평범한 집안 딸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별 기대도 안 했다. 근데 알고 보니 엄청난 회장님 딸이라잖니? 응? 그럼 최소한 결혼식 때나 아니면 예단이나 이런 데서 도움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가 모조리 숨기니까 우리는 황당하지. 지금이라도 뒤늦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냐고. 제가 듣고 기가 막혔어요. 마치 넌 재벌 딸이면서 왜 시댁에 돈 한 푼도 안 썼냐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실 어릴 때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서 따로 큰 도움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늘 검소하게 살아왔고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이고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재벌가 딸이 힘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냐 하며 여전히 날선 반응이셨죠. 시아버지 역시 우리도 돈 욕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속고 있었으니 기분이 좋겠냐며 계속 제게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저로선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부모님과 제가 냉전 상태처럼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로 너 요즘 마음고생 심했겠다. 우리도 한번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러시면서 부르시더라고요.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나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 건 처음인지라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표정이 좀 누그러진 상태였어요. 차 한 잔이라도 내주겠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신 게 저로선 일종의 신호처럼 느껴졌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막말을 했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네가 우리한테 일부러 피해를 주려거나 악의로 숨긴 건 아니었을 텐데 미안하다. 갑자기 바뀐 태도에 전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어서 시아버지도 나도 우리 자존심에만 집착했던 것 같구나. 회장님 사위라는 소리 들으면 혹시 주변에서 우리를 우습게 볼까봐 괜히 예민했어. 생각해보니 네 잘못도 아닌데 말이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주변 친척들에게도 얘기가 퍼져서 스스로 체면이 구겨졌다고 느끼셨대요. 며느리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데 며느리네 집에 기 눌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들려와서 더 열등감이 폭발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시댁까지 찾아오셨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댁에 뒤늦게 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예단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다네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며 돌려드렸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말을 해줘서 알게 됐어요. 아무튼 그날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우리도 알았으니 더 이상 미안하게 굴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애초에 네가 큰 재산이나 도움을 바라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건 아니었잖니. 그러니 우리도 오해 풀고 싶다. 저로선 무척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나온 사과와 화해 제안이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녹여줬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더 이상 저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으셨고 대신 아직도 아버지와는 자주 못 만나니 우리도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처음처럼 막 환하게 대하기엔 서로 어색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네가 우리를 속였다는 식의 말은 안 하셔서 다행이었죠. 이렇게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후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어쩌면 이 일을 계기로 시부모님과 저 사이의 오해가 조금씩 거치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해소됐고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서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절 적대하지 않고 저와 동등한 관계를 잘 지내고 있고요. 때로는 회사 업무 관련 노하우나 팁을 알려주며 도와주기도 해요. 저도 동서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고요. 예전에 동서는 제가 검소하게 사는 걸 촌스럽다고 무시했고 전 그런 동서를 보며 왜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까 하고 못마땅히 했죠. 동서는 원래 내가 벌면 쓰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주의였고 전 남은 월급은 곧 저축이라는 사고방식에 몸이 배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생활 태도가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동서가 나도 이제 돈 좀 아끼고 모아야겠어요. 나중 생각해서 저축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게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기본 가계부 쓰는 법부터 알려줬죠. 지금껏 동선 영수증을 거의 버렸는데 함께 돈 흐름을 체크해보자고 제안했죠. 동서는 처음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했지만 한두 달 지나고 나니 이거 생각보다 재밌고 유용하네. 이렇게 모이면 한 달에 꽤 쌓이네요. 하며 신기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듣도 보도 못할 대화였는데 이제 동서가 제 검소함을 존중하고 배우려 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그렇다고 저도 동서에게서 얻은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전 너무 절약만 하다 보니 가끔은 최소한의 행복 소비조차 놓치고 지낸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동서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가끔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맨날 아끼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나도 요즘 아끼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가끔은 내 힐링을 위해 지출해요. 처음엔 제가 에이, 난 굳이 필요 없는데 하고 손사래를 쳤죠. 그런데 동선 맞춤형 피부 관리 한번 받아보고 네일 살롱도 가보자며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솔직히 전 그런 데에 돈 쓰는 걸 사치로만 여기고 살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신을 가꾸는 재미도 있고 한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동서는 제 반응을 보며 그렇죠? 이런 걸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소중한 투자예요. 이러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전 동서에게 한 수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무작정 소비만 하란 뜻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위해 소소하게 쓰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덕분에 저도 이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나를 위해 기쁨 항목으로 잡아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작은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댁 모임에서 동서와 제가 함께 움직일 때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 만나기만 하면 서로 기싸움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분위기가 됐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동서는 언니 나 장 보러 갈 건데 옆에서 가르쳐줘요. 이러면서 먼저 다가오고 제가 그래 올 때 동서가 전에 얘기했던 케이크 집에서 디저트 사오자 하고 답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세요. 예전엔 동서를 능력 있다며 치켜세우고 절 능력 없다며 구박했던 시부모님이 이젠 둘이 서로 잘 어울린다. 각자 스타일이 달라서 좋은 시너지 낸다라는 말을 곧잘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배우고 존중해 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시부모님도 한결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동서는 이제 한 명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제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를 인정해줘요. 저도 동서가 보여준 나를 위한 소비가 왜 중요한지 조금씩 이해가 됐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린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진심이 전해져서 이젠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좋은 파트너 같은 느낌입니다. 동서는 저에게서 알뜰함을, 저는 동서에게서 가끔은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얼마 전 동서 생일 때 제가 조그마한 실내 스파 예약 쿠폰을 선물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돈 낭비냐라며 선뜻 돈을 쓰지 못했을 텐데 이젠 저 역시 이 정도 소소한 행복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서는 한껏 기뻐하면서 그럼 다음엔 내가 언니한테 멋진 백 하나 사줄게요. 언니가 너무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스타일로 라며 즐거워했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린 서로를 깎아내리던 과거를 벗어나 진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배우고 응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 더 풍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만약 제가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동서 회사에 가지 않았다면 이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쪽팔린다라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었는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시며 상황이 역전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건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 수준이나 일시적인 우월감만 믿고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동서를 날카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동서도 내면의 불안함과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받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아픔을 딛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참 아버지와도 역시 그 이후로 다른 의미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어요.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어머니 납골당에도 찾아가고 가끔은 아버지와 단 둘이 술 한 잔 마시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고 전 그런 아버지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지 않으려고 애쓴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벽을 세운 것이 아닐까 해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댁이나 주변 관계에서 나는 왜 무시만 당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얘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기회를 통해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 한때 평범한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였지만 사실은 대기업 회장님의 딸이었고 어릴 적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탓에 검소한 생활을 하다 동서와 시댁에게 무시받았지만 결국엔 통쾌하고도 따뜻한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상처를 딛고 앞으로는 이 가족과 함께 좀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가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전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남편과 중국에서 여행하던 중 운명처럼 만나 진하게 연애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인연을 이어오다가 결혼했어요. 전 원래 남자한테 한 번 빠지면 아주 깊게 빠져서 잘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런 제가 우리나라도 아닌 타지에서 운명처럼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으니 정신을 못 차렸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국에 올 때까지 남편 나이도 모르고 만났다니까요. 한국에 와서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남편이 저보다 2살이나 어리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조건 맞춰서 좋은 집안에 시집 갔어요. 전 30 초반까지 결혼 안 하고 미혼으로 있다 보니 주변에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구는 검사다, 의사다, 매일같이 선보러 나가라고 하셨지만 전 운명적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운명처럼 남편을 만난 거죠. 얼마나 좋았든지 남편을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성급하다 걱정이 많으셨지만 전 남편이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더 시간 끌 것도 없다며 바로 결혼부터 했어요. 그런데 역시 어른들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결혼은 남녀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은 만나봐야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성급하긴 했나 봐요. 시댁은 저희 친정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이 명문대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가서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집안 전체가 엘리트 집안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부모님께서도 명문대 나오셔서 시아버지는 교수시고 시어머니는 작가셨어요. 더군다나 남편에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편까지 해서 셋 다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집안이 흔치는 않잖아요. 어쩐지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이사 갔을 때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나 했을 법한 진지한 주제들로 가족들끼리 심각하게 토론을 했죠. 당시엔 시부모님께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잔뜩 긴장한 상태라 몰랐는데 시댁은 원래 가족들끼리 모이면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친정과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과 시동생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나름 노력을 했죠. 뉴스도 매일 챙겨보고 책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고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전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이야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지식은 좀 짧아요. 그래서 그런지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반한 거기도 하고요. 전 항상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만나는 자리면 긴장을 좀 했어요. 혹시나 대화하다가 제가 무식한 게 티가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서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동생들이랑 남편이 동문이다 보니까 다 같이 아는 친구나 후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임도 많았는데 가끔 남편이 동생들과 모임을 갈 때 저만 두고 가는 게 미안했는지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친구들이랑 인사도 못했으니까 같이 가자고요. 전 남편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려서 망설였습니다. 에이, 거기 가면 다들 공부만 하는 놈들이라 형수 하나도 재미없을 텐데. 그런데 뭐하러 데려가? 맞아, 술도 안 먹고 내내 카페에서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걸 누가 듣고 싶어 하냐? 시동생들이야 당연히 제가 재미없어 할까봐 신경이 쓰여서 한 말이겠지만 전 제가 혹시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무식한 게 티라도 날까봐 저러나 괜히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전 괜히 위축돼서 간다 만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 와이프가 왔는데 설마 그 자리에서도 재미없는 소리나 해야 될까? 세아가 가고 싶으면 같이 갔다 와.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좋지. 그래, 애들이 공부만 해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도 애들은 착해. 그래도 다행인 건 시부모님께서 워낙 인성마저 훌륭하신 분들이라 항상 절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한동안 시댁에 오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항상 먼저 풀어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동생들이 1년 간격으로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모두 다 동문이랑 결혼했어요. 알고 보니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다 학교에서 만난 CC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시댁에는 공교롭게도 저만 빼고 다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형제 셋에다가 동서들까지 모두 다 같이 한 학교를 나왔으니 집안 분위기는 좋았어요. 거기다가 동서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까지 하고 있어서 매일 붙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식구들끼리 모이면 쉬지 않고 떠들썩하게 얘기를 해댔습니다. 아무래도 다 같이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공유할 얘기가 많아 보였어요. 전 애써 그 사이에 끼어보려고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 전혀 모르는 얘기일 때가 많으니 소외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서운해져서 그런 마음을 숨기는 게 힘들었고요. 괜히 쪼잔해 보일까봐 티내지 않으려고 쿨한 척하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소심하고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게 학교 다닐 때 마음고생 좀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4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초반에 이상한 애한테 찍혀서 2년 넘게 따돌림을 당했고요. 저도 처음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친해지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좀 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괴롭힘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매번 저에게 와서 돈을 빌려가는 애가 있었거든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빌려줬죠. 그런데 그 애가 그 다음 날도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 오늘 준비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1,000원만 더 빌려줘. 내일 지금까지 빌린 거 다 합쳐서 다시 한 번 해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간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건 뭐 상납도 아니고 매일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와서 몇천 원씩 가져가는데 소심한 저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소심한 반항을 좀 해봤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 돈 가져간 게 벌써 한 달째야. 이제 나도 더는 돈 못 줘.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려간 거 다 내놔. 헐, 돈도 많은 년이 졸라 치사하네. 됐다 됐어. 가난한 년이 입 닥치고 있어야지. 앞으로 너한텐 절대 돈 빌려달라고 안 할게. 실실 웃으면서 제 어깨를 툭 치고 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그 애를 잡고 지금까지 빌린 건 언제 줄 거냐고 따졌죠. 그러자 그 애가 저를 벽에 밀치며 욕을 퍼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전 그때 모욕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심지어 그날 이후부터 그 애가 우르르 함께 다른 애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제 물건을 무작정 뺏거나 욕을 하고 밀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에 깁스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결국은 선생님들까지 알게 되셔서 선생님들께서 그 애와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일로 학교에 오신 그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교무실에서 싸움까지 하셨거든요. 뻔히 가해자는 그 애였는데 그의 부모님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애는 아버지가 공직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분이라 학교에서 쉬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전학 가게 돼서 다시는 그 애를 만날 일은 없었지만 전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요. 애들 앞에선 애써 당당한 척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애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2년 내내 애들이 다 무서웠거든요. 그 애가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고 퍼뜨리는 바람에 전 그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가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저만 지나가면 애들이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그때의 기억이 저에겐 큰 상처로 남아서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학교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유난히 긴장하고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미움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저도 이런 제가 싫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아서요. 그런 저에게 동서들은 더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사실 동서들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연하이다 보니 동서들은 저보다 한참 더 나이가 어려요. 동서들은 둘 다 20대 후반에다가 이제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랑은 아예 세대가 달라서 접점이랄 게 없었어요. 아무리 할 말을 고민해봐도 무슨 얘기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동서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동서들은 만나면 자기들 학교 얘기만 했습니다. 제가 학벌이 자신이 없다 보니 전 살면서 제가 먼저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먼저 물어보거나 어느 대학을 나왔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댁 사람들은 다들 학벌이 좋아서 그런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학교 얘기로 흘러갔죠. 그날도 그랬어요. 동서들이 웬일로 저에게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형님, 꽃집 운영하신다는 얘기 결혼 전에 들었었는데 남편 말로는 경기도에서 큰 화원도 운영하신다면서요? 어쩜 그렇게 사업수단이 좋으세요? 혹시 경영학 전공하셨어요? 제가 꽃을 좋아해서 경기도에서 큰 화원을 운영 중이에요. 서울에서도 꽃집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경영학은 무슨, 그냥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해서 시작한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럼 전공이 뭐예요? 막내 동서가 꼬치꼬치 물어보길래 전 할 수 없이 제가 나온 과를 얘기했습니다. 난 지금 하는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학과 나왔어. 뷰티 아트과라고 원래 그쪽으로 취직하려고 했는데 막상 학교 다녀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영 재주가 없더라고. 뷰티 아트과? 그런 과도 있나? 아,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동서 들어봤어? 동서들은 처음 들어보는 과라면서 어느 학교에 그런 과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가 핸드폰으로 검색까지 하더라고요. 전 괜히 민망해서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동서들 얼굴이 아주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런 반응은 처음 느꼈습니다. 형님 전문대 나오셨구나. 와, 근데 너무 신기하다. 우리 아주버님이 학교 다닐 때 과에서도 수석 한 번을 안 뺏긴 걸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줄 서서 데려가려고 했었고요. 전 학교에서 아주버님만 만나면 긴장해서 말도 못 걸었는데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말이 통하세요? 순간 저와 동서들 사이엔 정적이 흘렀어요. 전 동서가 저에게 말한 의도가 뭔지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서들은 둘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킥킥거렸습니다. 에이, 형님 왜 그러세요? 사랑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중국에서 만나셨다잖아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로맨틱하다니까요. 학벌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니. 전 남자가 너무 무식하면 만나자마자 바로 정이 뚝 떨어지던데. 큰형님은 매력이 엄청나셨나 봐요. 심지어 나이도 아주버님보다 더 많으신데. 동서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전 동서들이 절 무시하고 한 얘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애써 돌려서 한 거죠. 동서들은 제 앞에서도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니 전 시댁에 가면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학벌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둘 다 대학 때부터 시동생들과 연애하면서 서로 잘 알고 지내서 그런지 은근 절 무시하며 따돌리는 게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학교 얘기를 하다가도 괜히 제 눈치를 한번 보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요. 참, 형님은 모르시지. 이러면서요. 거기다가 워낙에 동서 둘이 자주 만나서 노는 거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걸 가족들 앞에서 티를 냈어요. 꼭 자기들끼리 놀러 갔다 와서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더라고요. 동서 둘이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 친하다는 거야 알지만 집안에 동서가 셋인데 둘이서만 꼭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전 학창시절 때 상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은근슬쩍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해요. 성인이 돼서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바보처럼 꾹 참고 있다가 돌아서면 서러워서 눈물부터 났죠. 소심한 전 동서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와선 괜히 남편에게 지나가던 말로 궁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들이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고 전문대를 나왔다고 좀 무시하는 것 같다고요.
제 말에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동서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동서들과 오래전부터 선후배 사이로 지내면서 저보다 더 잘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보다 본인 생각을 더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일로 서운해서 남편과 다툰 적까지 있습니다. 제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일이에요. 전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갑상선에 문제가 좀 생겨서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약도 못 먹고 치료도 받을 수가 없어서 오로지 푹 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게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몸이 힘들어 그런지 주스가 돼도 배가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뱃속의 아기도 같은 주스의 애들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동서들을 만날 때마다 전 스트레스를 받았죠.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걸 해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서들이 자꾸만 볼록 나온 제 배를 보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노산이라 그런지 이래저래 뱃속에 애가 고생이 많네요. 엄마가 아파서 애가 잘 크지도 못하고. 작은 동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부실해서 아이가 뱃속에서 고생한다고 했어요. 마치 제가 아이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전 기분이 상하는데도 애써 참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굴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막내 동서까지 말을 보탰어요. 아기 성별은 뭐래요? 아무래도 첫 딸은 아빠 닮는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딸이 좋겠어요. 아주버님 머리 닮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동서들은 할 일도 없는지 굳이 제가 시댁에 가는 날마다 꼭 나타나서 제 염장을 질렀어요. 그 전까진 저도 동서들이 사소하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날은 저도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하다 보니 말이 곱게 안 나가더군요. 이래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공부만 한 사람들은 좀 눈치 없고 답답하다는 건가? 동서들 회사에서 동료들이 좀 눈치 없고 답답하다는 소리 안 해? 어떻게 사람 면전에 두고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해? 제가 동서들에게 할 수 있는 공격은 고작 사회생활에 대한 것밖에 없었어요. 동서들은 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교수 준비를 하다 실패해서 다들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 동서들이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동서들에게 기분 나쁜 티를 냈습니다. 저로선 큰일이었죠.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 동서들에게 한 소리 하고도 남았겠지만 전 워낙 성격이 소심해서 많이 참고 참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면서 제가 한 소리를 듣고 오해해서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재수 씨들한테 왜 그래? 안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힘들어하는데 손윗 사람으로서 보듬어 줄 생각은 안 하고 꼭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 남편은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무작정 저에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동서들이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맞지만 나이가 어려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일방적으로 너무 다그쳤다고요. 당신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동서들 앞에서 날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당신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날 집에 오면서 전 서러워서 남편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동서들에게 당해온 게 너무 서러워서요. 당신 유치하게 왜 이러는 거야? 유치하게 편은 무슨 편? 그래, 나는 못 배우고 무식해서 유치하다. 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유치하긴 했어요. 동서들과 셋이 있으면 자꾸만 저도 모르게 소외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니 남편이라도 제 말을 들어주고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마저 동서들 편을 드니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애들이 생긴 건 너무 축복이고 행복했지만 일까지 하면서 어린애 둘을 키운다는 게 마음 먹은 것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남편 회사가 육아휴직이 돼서 1년 휴직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함께 육아를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진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는 동서들이 우리 집 상황도 잘 모르면서 만나기만 하면 굳이 또 안 해도 될 말들을 제 앞에서 해댔습니다. 그날도 제가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남편에게 휴가를 주고 혼자 애 둘을 집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들이 퇴근하는 길에 굳이 애들을 보러 오겠다고 집에 왔더라고요. 사실 저도 동서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처음엔 몇 번 집에 초대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동서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영영 우린 가까워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긴 참 민망하지만 동서들은 서울대까지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좀 짧아요. 부모님께 가정교육 받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개념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동서들이 둘 다 참 똑같은 게 남의 집에 오면서 귤 하나를 사서 온 적이 없어요. 우리 집들이 하던 날도 둘 다 똑같이 빈손으로 왔다니까요. 물론 나이가 어리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집에 와서 좀처럼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옷방이니 주방이니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조금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져가도 되냐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치마를 멋대로 입어보더니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린다면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큰형님, 이거 형님이 입기엔 너무 젊은 스타일인데 이거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 주시면 안 돼요? 뭘 달라고 할 때만 저렇게 형님 하면서 애교를 부렸어요. 그러게 형님, 이건 막내 동서한테 딱이다. 그냥 막내 동서 줘요. 어머 형님, 이 화장품 쓰는구나. 저 써봐도 돼요? 그럴 때면 둘이 죽이 척척 맞아서 어떻게든 제 물건을 뺏어갔습니다. 옷이며 화장품만이 아니라 냉장고까지 열어서 좀 좋은 게 있으면 다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소고기며 과일이며 좋은 건 알아서 쏙쏙 빼가더라고요. 동서들은 항상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양손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동서들이 저에게 하는 짓만 보면 얄미운데 또 우리 집에 와서 양손 가득 들고 신나서 가는 모습 보면 주길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동서들은 저 혼자 애 둘 보기 정신없는데 옷방에 들어가 둘이 이 옷 저 옷 입어보면서 패션쇼를 하고 있었어요. 애들 보겠다고 온다더니 정신없이 그러고 있으니 저도 슬슬 심기가 뒤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또 기가 막혔습니다. 이래서 뭐든 먼저 해야 되는 건데 형님께서 어머니한테 애를 둘이나 맡기시니 우린 아기 생겨도 부탁할 데가 없겠어요. 저희는 계약직이라 둘 다 육아휴직도 없는데. 서방님들 둘 다 좋은 회사 다니는데 둘 다 육아휴직 되겠지. 뭘 걱정해? 육아휴직 돼도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써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려고요? 동서가 일부러 시비를 걸려고 한 소린 줄은 모르겠지만 굳이 시부모님도 안 주는 눈치를 동서가 저에게 주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에게 애를 둘 다 맡겨서 자기들이 애 못 낳는 것처럼 굴면서 직장 다니는 남편까지 육아휴직을 제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요. 아니 동서들이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랑 둘은 천지 차이야. 거기다가 우리 집은 연년생이잖아. 연년생이 쌍둥이보다 더 힘들어서 남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니까. 어머니 안 계시면 밥도 못 먹어. 형님은 사업하시잖아요. 사장이면 집에서 쉬면서 애들 좀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아주버님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육아휴직 썼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게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지만 참 좋으시다니까. 나 같으면 대기업 다니는 아들 육아휴직 쓰게 하는 며느리 얄미워서라도 애 안 봐줄 텐데. 동서들 말하는 꼴이 너무 얄미워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쩜 저렇게도 밉살맞게 굴 수 있는지 깐족거리기 대회가 있다면 둘 다 입상은 무조건 따놓은 걸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좋으신 분인 건 잊었어? 우리 시어머니를 동서 신보로 생각하면 안 되지. 동서들도 부러우면 학교 그만두고 나처럼 사업하면서 해 나. 그러면 되잖아. 저는 동서들과 얘기만 하면 저까지 유치해졌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동서들과 있으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형님, 지금 우리 둘 다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와, 저 살면서 이런 무시 처음 당해봐요. 저희도 돈 있으면 당연히 형님처럼 사업하죠. 원래 사람 둘이 작정하고 사람 하나 이상하게 만들려고 덤비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동서들이 자꾸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한 소리라고 해도 동서들은 전혀 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떨 땐 동서들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나한테 와서 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서들이 하는 소리가 뜬금없을 때도 있어요. 그날은 서로 싫은 소리도 하고 티격태격 했으니 그냥 갈 줄 알았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한 보따리 가져가더라고요. 거기다가 막내 동선 우리 친정 김치가 맛있다면서 김치까지 한 통 가져갔어요. 다시 봐도 참 대단한 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다리와 허리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항상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사고가 났으니 가족들 모두가 놀랐고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간호를 하느라 아이들을 봐주실 수 없어서 남편이 혼자 아이들을 봐야 했습니다. 저도 혼자 애 둘을 볼 남편이 걱정돼서 최대한 일을 일찍 마치고 퇴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를 간호하러 들어가셨던 시어머니께서 알고 보니 폐소공포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전까진 엘리베이터만 타기 힘든 정도고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좁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으니 갑자기 발작이 왔나 봐요. 새벽에 응급실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거동이 힘드신 상황이라 간병인이 꼭 있어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모르는 여자 간병인이랑 함께 생활하는 건 너무 불편하다고 간병인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간병인을 알아봤는데 대기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자 간병인이 오기 전까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동서와 시동생들을 불러 가족회의를 했어요.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시아버지를 돌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들은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육아휴직 중이라 쉬는 남편이 있는데 왜 자기들이 들어가냐는 식이었죠. 형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 형이 들어가야지. 직장 다니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당연히 내가 너희들보다 병원 많이 들어가지. 근데 우리도 애가 둘이나 있잖아. 너희 형수도 일 생기면 가게 나가봐야 해서 내가 병원에 매일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루 이틀이라도 연차 좀 내. 남자 간병인 구할 때까지 고작 일주일인데 그거 자식 셋이 좀 나눠서 하자는데도 시동생들은 회사 핑계를 댔습니다. 서방님, 동서랑 놀러 갈 때는 아무 때나 휴가 척척 내시면서 아버님 아프시다는데 고작 하루 이틀도 휴가를 못 내요? 동서들이 가족 단톡방에 하도 사진을 많이 올려서 제가 다 알아요. 다들 말도 없다가 갑자기 휴가 내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걸 제가 다 아는데 그거 며칠 휴가 내는 거 가지고 남편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니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있을 동서들이 아니었죠. 어머, 형님이야말로 시어머니한테 애들까지 맡기잖아요. 매일 시부모님 도움받고 사시면서 이럴 땐 당연히 형님네가 알아서 하셔야죠. 물론 우리도 도움 많이 받고 있지. 근데 동서들도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 도움 많이 받지 않았어? 둘 다 아파트 받아서 결혼했잖아. 우린 우리 돈으로 집 구했고. 역시 전 또 유치해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있는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동서가 시비를 거니 저도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끼리 싸우자고 모인 거야. 다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 둘 다 각자 이틀씩 휴가 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이 그 정도로 화가 난 얼굴은 처음 봤어요. 제가 동서들이랑 매일 티격태격 할 땐 항상 동서들 편을 들더니만 막상 자기 눈으로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날 동서랑 시동생들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도 시동생들을 괘씸하게 여기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 병간하는 일로 뭐? 육아휴직하고 노는 형이 알아서 하라고? 지들이 애 키워봤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놀긴 뭘 놀아? 남편이나 시동생들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평생 모범생 소리만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취직들도 잘해서 부모님 속이라고는 썩여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 같은 학교까지 나와서 아는 지인도 많이 겹치다 보니 시동생들은 남편이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도 깍듯하게 대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각자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다 보니 전 같지 않더라고요. 자기들 실속 차리기 바빴습니다.
결국 시동생이 회사에 바쁜 일이 생겨서 휴가 낼 수 없다고 해서 남편이 간병인을 구할 때까지 내내 병원에 있었어요. 나중엔 남편이 걱정됐던 시어머니께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교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화가 나서 시동생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어요. 너희 해도 정말 너무한다. 어머니가 폐소공포증 때문에 힘들어서 응급실까지 갔다 왔는데 어머니를 꼭 병원에 들어가게 해야겠니? 정휴가 못 내겠으면 주말에는 회사 쉬니까 주말이라도 너희가 돌아가면서 들어와. 알겠어? 형, 우리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하루라도 쉬어야지. 주말에 병원까지 들어가면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거야? 이 자식들이 말이면 단줄 아나. 그럼 난 지금 일주일째 혼자 병원에 있어. 나도 주말에 집에 가면 애들 봐야 된다고. 그냥 거기 간호사들한테 부탁하고 나오면 안 돼? 병원비도 비싼데 굳이 간호하는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냐고. 아버지 허리랑 다리 수술해서 혼자 꼼짝도 못하는데 그걸 바쁜 간호사들이 어떻게 도와줘? 너 진짜 자꾸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할래? 남편도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병원에 간호하러 들어갔어요. 본인이 장남이고 시간도 제일 많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고 하는 게 맞다 싶다고요. 그런데 남편도 병원에서 매일 쪽잠을 자니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그거보다 다른 게 더 힘들었답니다. 시동생들이고 동서들이고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먼저 전화 한 번을 안 했대요. 남편은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서운했답니다. 시아버지도 서운해하시는 눈치고요.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시동생이고 동서들이고 일절 연락 한 번을 안 했대요. 거기다가 남편이 주말에라도 오라고까지 말했는데 시동생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질 않았답니다. 심지어 면회도 한 번 안 왔대요. 저는 어린애들 둘을 업고 안고 저녁마다 병원에 들렀어요. 남편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에 있는 게 안쓰러워서 반찬이라도 해다 줬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께서 병원 밥을 잘못 드신다고 해서 시어머니께 들러 시어머니 반찬까지 싸다 줬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더러 자식보단 낫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이후 동생들에게 실망했는지 처음으로 동생들을 불러 큰 소리를 한번 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꾹꾹 참고 있다가 시아버지께서 퇴원을 하고 나서야 폭발했어요. 시아버지께서 퇴원하신 기념으로 식구들끼리 모여 오랜만에 식사를 하시는데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시아버지 아픈 내내 한 일도 없으면서 미안하지도 않은 건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와서는 동서들이 시부모님께 미리 준비한 돈 봉투만 슬쩍 드리더라고요. 남편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뻔뻔하게 보이는데 남편은 당연히 기분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너희들 형을 보고 어떻게 고생했단 말 한마디를 안 하냐? 배울 만큼 배웠다는 놈들이 아버지 아파서 몇 주를 고생했는데 돈 봉투만 휙 던지면 자식된 돌이 다 한 줄 아는 거야? 남편이 시부모님까지 계신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말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정말 화가 나긴 많이 났나 보더라고요. 형 왜 그래? 일 때문에 그런 건데 형이야 대기업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 아닌 거 알잖아. 바쁠 때 휴가 내면 승진해서 누락된다고. 그래요. 능력 있는 아주버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에 다들 계약직인데 몸 사려야지 어쩌겠어요? 동서들까지 나서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부리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안 그러던 사람이 화까지 내니 시부모님까지 걱정하시는 것 같아 전에서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직 화가 안 풀렸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2주에 한 번씩 아버지 병원 외래 재활 받으러 가야 하는 거 알지? 나 다음 달이면 육아휴직 끝나서 출근해. 나도 바빠서 아버지 챙기기 힘드니까 앞으로 셋이 똑같이 나눠서 해. 너희들이 안 되면 재수 씨들이라도 와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말에 시동생과 동서들이 왜 저러나 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남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있는데 너희들이 뭐하러 그런 걱정을 해. 괜찮어. 엄마가 그렇게 애들을 항상 오냐오냐 봐줘서 쟤들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병원에 2주 넘게 입원했는데 한 번 전화도 먼저 안 하고 문병도 안 오는 자식들이 어딨어? 엄마도 이래저래 일도 많고 강연도 하러 다니느라 바쁜데
힘들 땐 우리한테 말해요. 자식들 뒀다 뭐해? 남편은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았는지 장남으로서 할 말을 다 했어요.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핑계 부리지 말고 부모님 일은 무조건 서로 상의해서 공평하게 하자고요.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강하게 나오니까 시동생들도 동서들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진하게 돼서 남편과 가까운 지인들을 집에 초대해 조촐하게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전엔 밖에서 따로따로 남편 친구들을 만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시동생들과 동서들까지 모두 다 초대해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 유명한 셰프까지 초대해 근사하게 상을 차렸죠. 그 모습에 남편 친구들이 모두 다 남편을 부러워하고 여자 동창들까지 제게 와서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집도 너무 예쁘고 음식도 너무 훌륭하다고요. 와, 역시 사업하는 아내는 다르네요. 요리도 너무 고급스럽고 인테리어까지 너무 멋져요. 송철미, 너 장가 진짜 잘 갔다. 내가 장가는 진짜 잘 갔지. 너무 팔불출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승진해도 우리 와이프보다 잘 못 벌어. 대박, 재수씨 완전 능력자. 진짜 멋지네요. 우리야 공부만 할 줄 알았지 돈 버는 능력 있는 놈은 우리 중에 하나도 없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맞아요, 우리 형수님.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니까요. 애들 잘 키우지, 사업까지 잘하지. 진짜 슈퍼맨이 따로 없어요. 남편과 시동생들은 제가 고생 좀 했다고 저를 띄워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아무래도 자기 남편들까지 제 위신을 세워주니 그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연신 입을 삐죽거리더니 휙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저에게 샘을 부리는 동서들이 괜히 고소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음식이 더 필요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동서들이 아직도 주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방 안에선 동서들과 남편 여사친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안 들었으면 좋았을 대화를 우연히 듣고야 말았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님 이름도 없는 지잡대 나와서 무식하다고 하도 욕을 해서 어디 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 멀쩡하던데? 심지어 능력도 있다야. 저 요리사 부르기 진짜 어렵다는데 집까지 부른 걸 보면 완전 능력자잖아. 그리고 사업이 잘 되긴 하나 보다. 대기업 다니는 남편보다 돈도 잘 벌고. 능력자는 무슨, 저런 거야 돈만 좀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평소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저나 동서나 무식해서 상종도 하기 싫다니까요. 맞아요. 거기다가 그깟 경기도에서 화원이 뭐가 돈이 된다고 대기업 다니는 아주버님보다 돈을 더 벌겠어요? 다 아주버님이 무식한 아내 괜히 기 살려주려고 하는 소리지. 그럼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서울대 나오고 자기만 전문대 나왔는데 돈이라도 좀 있다고 우스대야 그나마 비슷해 보이잖아요? 동서들은 둘이 아주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둘이 신나서 제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들이 그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니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남편 친구에게까지 제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안 되겠더라고요. 전 인기척을 내고는 덥석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들 개념 없는 거야 진작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참 염치도 없네. 기껏 비싼 밥 먹여줬더니만 남의 집 주방에서 왜 괜한 쉰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나타날 줄을 몰랐는지 동서들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저에게 미안해할 동서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말이 거슬렸는지 미간을 구기더라고요. 어머, 영미 씨, 밖에 계신 줄 모르고 제가 실수했네요. 기분 상했으면 죄송해요. 동서들에게 한마디 더 하려던 그 순간 남편 여사친이 저에게 다가와 황급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더니만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는지 남편 여사친은 말을 돌렸습니다. 아까 그 셰프 집까지 부르기 정말 힘들다던데 도대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도 다음 달에 아버님 생신이어서 아버지 별장에서 파티하거든요. 그 셰프한테 부탁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될까요?
동서들이랑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역시나 다 끼리끼리더라고요. 남편 여사친이란 사람은 그 와중에 저에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 이때다 싶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온 이후 내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동서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다 싶었죠. 전 동서들을 슬쩍 흘겨봤어요. 사실은 제가 섭외한 게 아니고 친정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주변에 아는 유명인이 많으시거든요. 제 말에 동서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실실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찬스. 아버님께서 뭐 하시는 분인데요? 그게 사실은 아버지 명함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전 일부러 아버지 명함까지 찾아서 남편 여사친에게 건넸습니다. 어머, 아버지께서 땡땡기업 회장님이세요? 어머, 어쩐지. 젊은 나이에 사업도 잘 된다고 하시길래 자수성가했나 보다 했더니 역시 재벌 딸이셨구나. 그런데 제가 아버지 명함을 건네자마자 명함을 본 동서들이 빵 터져서 웃더군요. 형님,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그렇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요. 형님이 워낙 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땡땡기업 회장 딸이니 하는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면 고소당해요. 동서들은 제 말을 아예 믿질 않았어요. 심지어 막내 동선 명함을 보고 웃느라고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동서들이야말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몰랐나 본데 내가 동서들 말대로 구린 지잡대 나와서 어떻게 사업을 2개나 하고 있겠어. 나 금수저 중에 금수저야. 형님, 이제 보니까 연기 참 잘하시네요. 사람 민망하게 끝까지 이러시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금수저 맞아요. 동서들은 끝까지 피식거리며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방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주방에 있던 동서들이 우르르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인어른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우리 사위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데 내가 당연히 직접 와서 축하해줘야지. 더군다나 영미가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으시다고 하더라고. 이 타이밍까지 계산한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때마침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유명 셰프를 섭외하고 싶어서 미리 아버지에게 남편 승진 파티를 집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버지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버진 남편이 서울대 동문들과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떤 친구들이 오나 궁금하셨나 보더라고요. 순식간에 파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준비해온 술을 꺼내서 남편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한 잔씩 따르는데 다들 친정 아버지께 한마디라도 붙여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버지께서 들어오신 순간부터 어쩔 줄 몰라 하던 동서들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더니 주방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습니다. 형님, 저희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적어서 뭘 너무 모르는 거 아시죠? 절대 형님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멍청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어요.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맞아요, 큰형님. 저희가 형님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셔서 셈이 나서 그런 거지. 절대 형님 전무대 나왔다고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형님이야말로 너무너무 대단하시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셔도 될 텐데 혼자 자수성가하시고. 동서들은 서로 먼저 말을 못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부러워서 그런 거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네요. 전 자꾸만 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니야, 지잡대를 나온 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겠어. 나도 염치가 있는데. 사실 화원이랑 꽃집 아버지가 차려준 거야. 나 동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수성가한 거 아니고 그냥 철없는 부잣집 딸이야. 매일 아버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조르고 그래.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아버지 자랑을 하거나 제가 금수저라고 떠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진 평사원으로 시작하셔서 회사 대표까지 올라간 경우라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거든요. 단지 아버지께서 워낙 능력 있는 분이라 아버지야말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죠. 하지만 동서들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자기들한테 절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절 찾아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절 찾으시는데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전 알겠다고 금방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아직도 긴장한 얼굴로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는 동서들을 최대한 눈에 힘을 주고 쏘아봤어요. 지금이라도 내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린 거 사과하면 같이 나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할 수 있게 해줄게.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를 지은 동서들이 저한테 널려와서 양쪽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럼요, 형님. 저희가 너무 한심하시겠지만 대인배 형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충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동서는 경례를 하는 손짓까지 하면서 애교를 피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앞으로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저만 불러주세요. 제가 형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딸랑딸랑. 그제서야 동서들이 제 나이로 보이더군요. 권력에 약한 모습이 굉장히 한심해 보이긴 했지만 나름 봐줄만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친정아버지를 동서들에게 소개했는데 아버지께서 동서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동서들이 대학원 시절에 냈던 논문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현재 동서들이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보이고요. 더군다나 친정아버지께서 안 그래도 대학 쪽에 연구비 지원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었으니 나중에 따로 연락하자고까지 하셨죠. 그날 이후 동서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저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혹시나 제가 중간에서 일이 틀어지게 하기라도 할까봐 만날 때마다 연구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좀 치사하긴 하지만 당분간 그 연구비를 볼모로 동서들을 좀 부려먹을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동서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한 6개월 정도는 괴롭혀야 속이 좀 풀릴 것 같거든요. 전 지금까지 누군가가 절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억울해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최대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간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요. 상대방이 치졸하고 구질스럽게 나오면 바보처럼 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해줘야 내 속도 풀린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똑같이 갚아주세요. 그러면 수명이 한 5년은 늘어날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겐 저처럼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절대 생기지 않으시길 바랄게요.